늙어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인생의 끝은 처참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뒷모습뿐이고 친구라 믿었던 자들은 내가 돈과 힘을 잃자마자 잔인하게 등을 돌립니다. 체면과 예의 따위에 매달리며 산 사람은 결국 병든 몸 하나, 지택 못한 채 고요한 방 안에서 서서히 썩어갑니다. 늙음은 잔혹합니다. 착하면 뜯기고 선하면 버려집니다. 이제는 독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남 눈치 따위에 목숨 걸면 남은 인생은 무덤보다 더 비참한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당신이 살아남을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시선은 하루지만 내 인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까지 계산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허세를 부리고 싫어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짓밟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내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그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평생을 허비한 겁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희극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한 노인은 젊을 때부터 남의 평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자식이 잘나 보이도록 거짓말을 보태고 이웃들 앞에서는 없는 돈을 빚내서라도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명절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강박에 통장을 비우고 아프면서도 병원비 아깝다고 참고 대신 비싼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그 하루의 시선을 위해 평생을 불행하게 산 겁니다. 결국 노인이 된 지금 남들이 뭐라 하든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켜온 체면 따위는 한순간에 잿더미처럼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본인만 인생을 갈갈이 찢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경남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옷은 남루에도 당당했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제멋대로야? 하지만 그 말들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삶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여행을 갔고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다르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늙은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스쳐가는 남의 눈빛 따위보다 평생의 만족을 택한 겁니다. 늙어 남 눈치를 보는 인생은 결국 잔혹한 형벌입니다. 장례식장에 누워있을 때조차 남들은 잘 살다 갔다더라 한마디 남기고 돌아섭니다. 그들이 내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눈빛에 목숨을 겁니까? 하루의 시선 때문에 평생을 팔아넘기는 건 노예가 된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으려 몸부림쳐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입니다. 그럼에도 체면을 위해 웃는 얼굴을 지어내는 건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흉을 보던 사람이 내일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치 보며 버린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평생을 앗아가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늙은 지금이라도 남 눈치 따윈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험담하든 그건 그들의 입놀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한 번뿐인 생, 남에게 바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이제라도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독하게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루에 불과하고 내 인생은 평생입니다. 하루짜리 시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늙어서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챙기며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잘 모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지갑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노후가 되면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한평생 착하게 살아온 노인은 결국 주변의 밥줄이 됩니다. 빌려간 돈은 안 갚고 부탁만 쌓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손 내밀던 사람은 결국 내 피와 살을 뜯어가며 자신을 살찌우고 나는 점점 말라 죽습니다. 남 눈치 보며 거절하지 못한 대가는 잔혹할 정도로 비참한 말로로 이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거절을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적금까지 깨서 내줬습니다. 친척이 사업한다며 손 벌리면 카드론을 뽑아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빚 독촉 전화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그 노인은 폐지 줍는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가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살던 습관 하나가 그의 노년을 잔혹한 감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독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 하면 안 된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웃이 부탁해도 웃으며 끊어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인정머리 없다 냉혈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독함이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자기 노후 자금을 굳건히 지켜냈고 오히려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니 편안히 살았습니다. 욕을 먹을 땐 순간이었지만 남들 다 무너질 때 그는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잔혹할 정도의 독함이 결국 생존을 보장한 것입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면 이용당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지갑을 열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호구가 됩니다. 그들은 절대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으로 당신의 목줄을 쥡니다. 착하게 거절 못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 고기를 내어주는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노인의 선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선한 노인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늙어선 더 이상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보다 내 살 길을 지켜야 합니다. 독하지 못한 노인은 결국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착한 사람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을 뜯어먹고 떠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도 찾아오는 이는 없습니다. 가진 게 떨어진 순간 남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착하게만 산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독한 노인은 다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함이 그를 지켜줍니다. 비웃음은 하루지만 그의 평생은 안전합니다. 이용하려는 자들의 손을 잘라내야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 나의 자존심, 나의 생존입니다. 늙어서까지 남 눈치 보며 이용당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뜯어먹힙니다. 늙은 지금이라도 차갑게 잔혹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 돼. 더는 내 것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남 눈치 보지 않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나부터 짐승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의 기대는 독이고 내 독함은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다릅니다. 부모로서, 친구로서, 친척으로서 끝없이 요구받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말에 갇혀 나를 갉아먹으면서도 남의 기대를 채워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늙으면 그 기대는 더 잔혹하게 변합니다. 연금 나오면 좀 보태달라, 손주 돌봐달라, 집 팔아서 나눠달라. 남들이 내게 들이대는 기대는 달콤한 부탁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 독을 끝내 삼키면 늙은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는 남의 기대를 잔인하게 잘라내고 스스로 독해진 노인뿐입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평생을 가족의 기대에 묶여 살았습니다. 젊을 땐 자식 학비를 대느라, 중년에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늙어 연금이 나오자 이번엔 손주 학원비를 부탁받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이라는 자식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본인 병원비조차 감당 못해 약을 끊었고 몸이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그 노인이 남의 기대를 다 받아낸 결과는 기립조차 못하는 무너진 육체와 남은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노후였습니다. 남의 기대는 독이었고 그는 그 독을 끝내 토해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경북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했습니다. 자식이 집 팔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내 집은 내 무덤이다. 내가 필요하면 내 힘으로 살아라.
자식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도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처음엔 욕을 먹었습니다. 저 노인은 인정머리 없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그는 버텼습니다.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했고 집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이 어려워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노인은 오히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기대는 거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곳이 있는 거다. 그의 독함은 방패였고 그 방패가 그와 그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남의 기대를 다 들어주며 사는 노인은 결국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주변은 고맙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들이밉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 빨립니다. 몸이 무너져도 통장이 비어도 남들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며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게 남의 기대라는 독의 무서움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독하지 않으면 남의 기대가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 기대를 막는 방패는 오직 나의 독함뿐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한 말, 못한다는 차가운 태도, 이것이 내 삶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내 등을 보며 뭐라 떠들든 그건 하루짜리 소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독하게 나를 지켜내면 내 인생은 평생 안전합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산다는 건 곧 독을 매일 들이키는 일입니다. 결국 그 독은 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독하게 산 사람은 다릅니다. 그 독을 방패로 되돌려 칩니다. 남의 기대를 잘라내고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늙어선 더 이상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기대는 독이고 내 독함은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늙은 인생은 잔혹한 독살로 끝납니다. 그러나 독하게 살아남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호흡을 지키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떠난 자리에 홀로 서는 건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다릅니다. 가족이 곁에 있고 친구가 늘 주위에 몰려 있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괜찮아, 내 곁에 우리가 있잖아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늙음이 찾아오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는 병원 침대 위에서 먼저 사라지고 피부치라고 믿었던 자식은 제 가정을 챙기느라 등을 돌립니다. 결국 남은 건 고요한 방 안 스스로의 숨소리뿐입니다. 남이 떠난 자리에 홀로 선 순간 착하게만 살아온 노인은 무너지고 독하게 살아온 노인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노인은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사업에 돈을 퍼주고 결혼할 땐 집을 내줬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빚까지 져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는 늘 내가 희생하면 언젠가 다 돌아오겠지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식은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만 남겼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그는 마지막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건 나 혼자구나.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 결국 남들이 떠난 자리에 무너져버린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도에 사는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끝내 남는 건 나뿐이다. 자식이 아무리 부탁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냉정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차갑다 욕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챙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노후 자금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둘 곁을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서는 순간이 와도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하게 지킨 자기만의 삶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욕을 먹던 그 독함이 결국 마지막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늙어 남 눈치 보며 착하게 산 사람은 끝내 버려집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다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순간 남을 위해 살아온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남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버려지고 독한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노년의 가장 잔혹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내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도, 내 고독을 대신 견뎌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난 자리에서 결국 내가 서야 할 무대는 오직 나 혼자입니다. 그렇기에 늙어선 독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의 기대, 남의 요구, 남의 시선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순간 욕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은 하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휘둘리며 허락한 희생은 평생을 앗아갑니다. 남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독하게 산 노인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5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식도 끝내는 떠나고 남는 건 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릅니다. 내 피와 땀을 쏟아 자식에게 올인하면 언젠가 보답받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고 명절이면 꼭 찾아와 웃으며 밥상머리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잔혹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냉정하게 돌아서고 부모를 짐이라 부르며 뒷모습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끝내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고립된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독하게 산 사람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않고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은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자 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려 살던 부모는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 갑니다. 하지만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챙겨온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아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는 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이민을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고 손주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혹시 오늘은 오려나라는 기대에 젖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홀로 쓰러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생으로 인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한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는 내 힘으로라는 생각으로 젊을 때부터 스스로를 챙겼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체면 차리기보다는 자신이 즐기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멀리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던 그림을 그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식은 그저 곁에 있으면 좋은 존재일 뿐 자신의 생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식이 나의 안부에 무심해도 바쁘니까라며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버림받은 겁니다. 손주 돌잔치에조차 초대받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거울 속에는 힘없이 쪼그라든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 눈치 따위 버리고 독하게 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인생을 지옥이 아닌 나만의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6번째,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체면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남들 다 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남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어떻든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고 나니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정해준 길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남들이 말하던 정답은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독이었음을. 남들 눈치 보며 남의 길을 따라간 사람의 마지막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결국 무덤가에 서는 순간 남은 건 내 발자국뿐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건 나지 그들의 수다와 조롱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던 한 노인은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삼켰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 빚을 내서라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이웃으로 남기 위해 거절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늙고 나서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산더미 같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한 연극이었고 무대가 끝나자 박수도 없이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남의 말에 끌려다니며 살아온 대가는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찍이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간다. 자식이 반대해도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친척이 비웃어도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저 사람은 제멋대로다라는 말이 흘러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들 눈에 그는 고집불통이었지만 그의 삶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늙어서도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자신만의 일정을 즐겼습니다. 남들처럼 체면에 목매어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의 말은 하루면 잊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평생을 지탱하는 진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 말은 결국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욕을 먹어도 내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길을 포기한 순간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늙어 남 눈치 보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후회합니다. 그때 내 하고 싶은 걸 할걸. 하지만 늦습니다. 이미 남의 말에 휘둘려 걸어온 길은 돌이킬 수 없고 남들은 내 삶에 단 한 톨의 책임조차 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조롱하고 끌어내린 그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면 오히려 안주거리 삼아 웃을 뿐입니다. 남 눈치 보며 살면 결국 파멸이고 독하게 내 길을 지키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늙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은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남이 아닌 당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바로 또 일하러 나가야지. 놀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렇게 말하던 남자에게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부인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뭘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해? 이젠 좀 쉬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마음껏 놀아봐. 순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하던 자신이 정작 놓친 게 무엇인지 그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노년에 제대로 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이 버텨주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면 여행도 산책도 허망해집니다. 둘째는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생활비입니다. 돈 걱정이 발목을 잡으면 놀고 싶어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나눌 벗이나 관계입니다. 혼자서 TV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는 건 놀이가 아니라 고립일 뿐입니다. 건강과 생활비,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만 노는 게 진짜 힘이 됩니다. 은퇴 후 30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만 잡아도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까지 더하면 1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큰 자산을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가 일정하게 확보되기만 하면 그 자체가 평생의 안전망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는 게 답입니다. 놀면서 웃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순간만이 그 무서운 계산기를 잠시 꺼버릴 수 있습니다. 노는 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날들을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면 60세 이후에는 잘 노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노는 게 최고의 행복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하다 얻은 훈장은 무덤에선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살던 73세 오상규 씨는 평생 철도공사에서 일하며 근면 성실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국토발전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고 정년퇴직 때는 많은 사람이 박수 속에 떠밀려 나왔습니다. 거실 장식장엔 각종 훈장과 감사패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그는 한동안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훈장들은 먼지에 덮였고 자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뒤
그는 매일 그 훈장들을 바라보다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뭐였으나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다 쓰레기지. 결국 그는 병상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고 장례식장에서 그의 훈장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조차 버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갈아 넣어 받은 훈장과 표창은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 훈장은 당신을 따라오지도 않고 당신의 외로움이나 고통을 달래주지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라도 웃고 즐겼던 시간이 더 값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소풍 가서 찍은 사진 한 장, 손주와 함께한 놀이공원에서의 웃음소리,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나눈 농담이 결국은 훈장보다 100배, 1000배 값진 흔적으로 남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훈장을 인생의 보람이라 착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 앞에서 그것이 휴지 조각임을 깨닫습니다. 남들 앞에선 대단해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는 건 웃으며 놀던 기억뿐입니다. 놀지 못한 인생은 화려한 훈장을 품에 안고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오상규 씨와 달리 은퇴 후 바로 노는 법을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장영희 씨는 퇴직 후 각종 위원회 활동이나 명예직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주변에서 남들처럼 훈장이라도 하나 받아놔야지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건 훈장이 아니라 내 웃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삶은 여전히 활기찹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의 훈장은 결국 무덤에선 휴지 조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노는 건 다릅니다. 남겨진 사진 속 웃음, 가슴 속에 새겨진 추억, 떠올릴 때마다 힘이 되는 시간들은 무덤조차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더 많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내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훈장이자 사라지지 않는 진짜 영광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돈은 썩어도 추억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67세 장정순 씨는 평생 은행 창구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남들처럼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주말마다 쉴 새 없이 근무를 이어가며 자식 교육비와 집 대출금을 갚느라 인생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직을 하고 나니 통장에 쌓여있던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각종 관리비가 쉴 새 없이 빠져나갔고 남은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 마음의 허무함은 더 커졌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했고 하루하루는 고독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내 손에서 떠나가지만 내가 웃으며 만든 추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인생을 정반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동네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웃고 떠들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도시락을 챙겨 강변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찮고 가벼운 일처럼 보였지만 정 씨에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퇴직금을 더 아껴야 한다며 시장 통닭 한 마리조차 망설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깔깔 웃는 그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노는 게 무슨 의미냐,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 씨의 얼굴에는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병원비와 세금으로 흘러가지만 친구와 함께 뛰던 공원의 바람, 해질 무렵 강변을 걷던 그 기억은 절대 썩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아무리 꽉 움켜진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쌓은 웃음과 추억은 병상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재산입니다. 즐겁게 놀며 만든 기억은 은행 잔고보다 오래가고 이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떠올리면 미소 짓게 만들고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을 살려내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돈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놀고 웃으며 추억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돈은 썩고 사라지지만 추억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웃으며 살았던 그 시간들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는 놀며 추억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힘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노는 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72세 최명자 씨는 평생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20살 넘자마자 남편과 결혼해 생계를 책임졌고 새벽 5시면 분식집 불을 켜고 밤늦게 가게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여름휴가 한 번, 명절 외출 한 번도 마음 편히 못 해봤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을 마련하느라 본인은 시장에서 파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모으고 또 모았지만 정작 남은 건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리고 흩어져 사는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막막했습니다. 돈은 남아 있었지만 어디에도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괜히 나갔다 돈이라도 쓰면 불안해졌고 남편과 사별한 빈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즐기겠어, 이제는 아껴야지 하며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던 그녀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소풍을 가자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2만 원만 내면 버스 타고 근교 계곡에 다녀올 수 있다 했습니다. 처음엔 사치라고 생각해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선 그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노래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아 노래를 부르자 최 씨는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은 게 언제였더라. 계곡에 도착해 맨발을 담그고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던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게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제라도 놀아야겠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근교 여행을 다니고 평일에는 탁구 동호회에 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울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은 결국 남의 손에 가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가거나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놀면서 만든 추억은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건 내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살려주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웃으며 만든 기억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사진첩을 꺼내 친구들과 갔던 여행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이 한 장이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값진 거야.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이 순간은 영원히 내 가슴에 남아 있거든. 노년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웃었던 흔적이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진짜 비극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으로만 채워지고 병원 진료 카드만 쌓여갈 때 삶은 끝없는 무덤 속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놀며 남긴 추억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은 풍요롭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웃었던 순간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최명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늦게라도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누구랑 웃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버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진실을 이제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돈은 썩고 사라지지만 놀며 만든 추억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탱해주는 인생의 최후 선물입니다. 그러니 60세 이후에는 돈을 움켜쥐느라 떨며 살지 말고 마음껏 놀며 삶을 선물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평생 일만 하다 관 속에 들어가는 꼴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전북 군산에 살던 74세 박동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공장과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에 나가 돈을 벌었고 자식들 등록금과 결혼 비용까지 모두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야 한다. 아직은 쉴 수 없다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던 그는 결국 작업장에서 쓰러졌고 가족 품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다 가셨어요.
정작 본인을 위해 산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일만 하다 관 속에 들어가는 인생, 이것만큼 처절한 비극은 없습니다. 돈은 남았을지 몰라도 그 돈을 쓰고 즐길 주인은 이미 땅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유산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 갔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누려보지 못한 채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맞이하는 가장 참혹한 결말입니다. 일만 하며 산다고 인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껴 모은 돈은 병원비로 흘러가고 자식에게 넘어가거나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관 속에 누운 순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엔 왜 더 일해야 합니까? 돈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죽음을 재촉하며 사는 게 과연 현명합니까? 노는 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늦은 나이에 떠난 여행 한 번, 친구와 나누는 술 한 잔,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한 시간이 결국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고 남은 시간을 채우는 가장 값진 순간입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돈만 쥐고 살다가 결국 썩어가는 종이 조각과 함께 사라지는 건 너무나 허무합니다. 박동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해 단 하루도 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라 늘 고단하게 일하던 그의 굽은 허리와 늘 피곤에 찌든 얼굴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60세 이후 잠시라도 노는 법을 알았다면 그의 마지막은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을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게 인생입니다. 돈, 집, 체면 모두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즐겼던 시간, 내 발로 걸어다니며 누린 작은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엔 더 이상 일터에 매달리지 말고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것이 곧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저항이자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선물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관 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꼴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노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1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TV 드라마만 반복해서 보고 하루에 대화하는 단어라고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봉투 필요 없어요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사는 게 편한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깜빡깜빡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2번씩 먹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네 주민 모임에서 친구들과 노래 부르고 가까운 곳에 함께 여행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최근에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돈도 약도 아닌 웃으면서 노는 시간이 나를 다시 살렸어요. 치매는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를 아무리 받아도 약을 아무리 먹어도 즐겁게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서서히 썩어갑니다. 몸은 멀쩡해도 정신이 갇히면 살아있는 시체처럼 남의 손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노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면 다릅니다. 웃고 떠드는 순간 뇌세포는 깨어납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내딛고 새로운 대화를 나누는 순간 뇌는 다시 활발히 살아납니다. 노는 게 곧 최고의 치매 예방약인 이유입니다. 노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바둑 한 판 두면서 머리를 굴리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며 기억을 끌어내는 모든 순간이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알약보다 의사가 처방하는 주사보다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윤말순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약으로 산 게 아니에요. 놀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웃을 때마다 내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녀의 삶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흩어지고 건강도 언젠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놀며 웃는 시간은 뇌를 지켜주고 정신을 끝까지 살아있게 합니다. 60세 이후에 더 놀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자 마지막까지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남들 불행할 때 웃는 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이정호 씨는 한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며 돈을 모으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가 본 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들은 연금이 부족해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했고 친구들은 자식 문제와 병원비로 얼굴이 늘 어두웠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한숨과 푸념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돈보다 웃음을 선택했고 60세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 놀며 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돈 다 쓰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혀를 찼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웃었으면 그게 이긴 거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집안 문제로 병원과 법원을 오가며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을 때 이 씨는 매일 아침 낚시를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음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얼굴이 환했고 여전히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반대로 남들 대부분은 병원 대기실에 줄을 서고 자식 문제로 마음이 찢기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이 무너질 때 내가 웃고 있으면 그게 진짜 승리지. 나는 이겼다. 노년의 진짜 승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젊을 때 끝난 게임입니다. 남보다 오래 살고 남보다 많이 쌓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남들이 한숨 쉴 때 웃고 남들이 주저앉을 때 즐겁게 노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입니다. 돈만 움켜쥔 사람은 병원비로 다 쏟아내고 체면에 매달린 사람은 무너질 때 더 큰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놀며 웃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행이 쏟아져도 웃음으로 버티고 외로움이 몰려와도 웃음으로 물리칩니다. 이정호 씨는 지금도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놀아라. 울면서 늙지 말고 웃으면서 늙어라. 그래야 이기는 거다. 친구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점점 그의 얼굴에서 답을 보게 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고 삶의 활력도 넘쳤습니다. 반대로 돈만 붙잡고 살던 사람들은 병과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자식, 체면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남들 불행할 때도 꿋꿋이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놀면서 웃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진짜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엔 더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게 결국 남들 불행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고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쳐 일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남은 건 결국 내 손에 쥔 돈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 불가능해지고 체면은 무너지고 인간다운 삶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시간을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활비가 있어야 삶의 기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고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돈이 없는 노인이 맞닥뜨리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드리며 왜 노년에 돈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아침, 장경호 씨는 늘 하던 대로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오늘도 향하는 곳은 동네 복지관입니다. 그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기에 장 씨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소중한 끼니였습니다. 허리춤에 걸린 낡은 가방 속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들고 버스 계단을 오르며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잔액 부족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또야? 늦겠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호주머니를 뒤적이며
구겨진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기사는 인내심 없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고 장 씨는 동전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건넸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지만 자리에 앉은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잔액조차 채우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쳤던 건 돈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한 거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버스 안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어떤 이는 손주와 통화하며 행복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스비 동전조차 버거운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젊었을 땐 이런 굴욕이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시절엔 하루 일당으로 지갑이 두둑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용돈도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수입은 끊겼으며 남은 건 매달 겨우 받는 지원금뿐입니다. 그 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만 해도 빠듯합니다. 버스비 충전은 늘 다음 달로 미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류장을 떠나며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건 단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욕을 겪지 말자.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돈 없는 노인의 하루는 이렇게 사소한 순간조차 존엄을 앗아가 버립니다. 버스카드 앞에서 멈춰선 그 몇 초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걸. 그는 그날 또 한 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점심 무렵 장경호 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동네 재래시장을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늘 북적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무배추 좋아요. 싸게 드려요. 손님을 부르는 소리에 장 씨의 발걸음은 자꾸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채소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상인이 다가와 아버님, 뭐 찾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야 하나, 그냥 갈까? 갈등하는 그 순간 상인의 눈빛은 살 거냐, 말 거냐 묻는 듯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구경 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리려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은 바닥을 보였고 남은 건 간장 한 병뿐이었습니다. 쌀밥 위에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려 비벼 먹으며 스스로에게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배는 채웠잖아. 그러나 씁쓸한 간장 향이 입안에 번질수록 그 위로는 공허하게만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활기와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손자 손을 잡고 즐겁게 장을 보는 가족, 고기를 한아름 사는 중년 부부, 푸짐하게 채소를 담는 이웃의 모습은 오히려 그의 빈 주머니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 소외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면 손 가득 봉지를 들고 웃으며 돌아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반찬거리를 고르며 아이들 입맛을 챙기던 그 시절, 그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들고 돌아오는 손은 비었고 그 대신 마음만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간장밥 위에 물을 부어 대충 죽을 쑤었습니다.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떠오른 건 시장에서 느낀 시선이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눈에는
세상이 전부 자신을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넌 왜 아무것도 못 사니? 그 시선은 칼날처럼 깊숙이 파고들어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장경호 씨의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입니다. 비가 내릴 때면 집 안은 마치 작은 폭포처럼 군데군데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는 양동이와 대야를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수리비를 생각하면 손이 멈춥니다. 지붕을 갈아엎는 데 드는 돈은 그의 한 달 지원금 몇 배에 달합니다. 그는 늘 중얼거립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젠 내가 집을 지켜야 하는구나. 장 씨의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벽지는 습기에 눅눅하게 젖어 얼룩이 번졌고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스며듭니다. 겨울에는 이 바람이 칼처럼 방안을 휘젓습니다. 옆집에서는 얼마 전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깨끗한 창문과 반짝이는 지붕을 올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집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집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식들이 뛰놀던 마당, 아내가 꽃을 심었던 화단은 이웃들 앞에서 어깨를 펴게 해주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오면 이웃들에게 들킬까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대야를 받쳐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창피한 마음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집은 사람이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벽과 새는 지붕은 그의 불안과 고립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보며 자기 인생이 천천히 스며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조차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경호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 땀이 이마를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먼저 떠오른 건 병원비였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이번 달 지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높고 심장이 약해졌다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들어서자 약사가 금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장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지폐로는 다 낼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장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조차 모멸감이 들게 했습니다. 약사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몇 가지를 빼주었습니다. 얇아진 약봉지를 들고 나오는 길, 그는 괜히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약이 줄어든 만큼 몸의 고통은 더 오래 버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순간 그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주머니를 더듬다 말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은 다음번 진료를 위해 아껴둬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이 바짝 마른 채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커피 향이 코끝에 스며들 때마다 씁쓸함이 더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몸이 아파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료가 아닌 버팀, 회복이 아닌 체념. 돈 없는 노인의 삶은 병 앞에서조차 존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주머니를 비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며칠 전 장경호 씨는 오래된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라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회비가 부담되어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주머니에 접어둔 10,000원짜리 2장을 꼭 쥔 채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즐겁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 이번에 유학 갔어. 사진 좀 볼래? 또 다른 이는 여행 사진을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바람이 정말 좋더라고. 대화가 오가는 사이 장 씨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음식은 풍성하게 차려졌지만 그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먹고 회비는 얼마나 낼까? 10,000원으로 될까? 부족하면 어쩌지? 웃으며 고기를 집어주는 동료에게 그는 괜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난 괜찮아. 그냥 조금만 먹을게. 속은 허기졌지만 체면 때문에 끝내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대화 속에 끼어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 자식, 손주, 여행 이야기로 한창일 때 그는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저런 얘기 했었지. 애들 대학 입학 얘기, 집장만 얘기.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총무가 회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간 10,000원 2장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총무가 말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데 2,000원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동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후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측은함과 어색함이 섞인 눈빛. 장 씨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의 모임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체면을 버텨내기 위한 시험장이었습니다. 웃음과 술잔 사이에 끼어 있는 침묵이 그 어떤 굶주림보다 더 쓰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장경호 씨의 하루 중 가장 두려운 순간은 우체통을 열 때입니다. 색바랜 광고지 사이로 끼어 있는 흰색 고지서 봉투가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적힌 종이는 그에게 청구서가 아니라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나왔을까?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면 숫자들이 칼날처럼 눈에 꽂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창구에 찾아가 직원에게 이번 달은 반만 내고 다음 달에 채우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규정을 움츠렸습니다. 연체가 2번 이상 되면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 말이 차갑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구나. 전기세를 흥정하는 신세가 되다니. 겨울이면 난방을 돌리지 못해 장판 위에 이불을 겹겹이 깔고 버텼습니다. 손끝이 시려워 장판 위에 얹어두곤 했지만 고지서만 생각하면
도무지 보일러 스위치를 켤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선풍기 한 대의 의지에도 전기세가 불어날까 겁이 나서 땀을 흘리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고지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매달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웃집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여름밤이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장 씨의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밖에서 그의 집을 본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공요금 고지서 앞에서 매달 신문 받는 죄인처럼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경호 씨는 매번 숫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벌 받는 건가?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듯 살아야 하나?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삶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아들이 집을 찾았을 때 장경호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 뒤로 손을 잡은 며느리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손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반가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비해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손주에게 줄 작은 용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급히 차린 김치와 멸치볶음, 달걀 부침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뜨고 며느리는 체면상 미소를 지었지만 손주는 밥이 맛없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장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기라도 구워주고 과일이라도 꺼냈을 텐데 젊은 시절 가장으로서 자랑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는 손주 앞에서조차 초라한 할아버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건 없으세요? 뭐라도 사드릴까요? 짧은 물음이었지만 장 씨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필요한 건 너무 많았습니다. 고장난 전기밥솥을 바꾸고 싶었고 매달 밀리는 공과금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난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조금 보태 쓰세요. 우리가 여유는 없지만. 그러나 장 씨는 손사래를 치며 밀어냈습니다. 됐다. 나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사실 그 돈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자신이 짐이 되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체면을 잃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은 어색하게 흔들렸고 손주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장 씨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이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앉은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둔 채 아들이 두고 간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받았더라면 오늘 밤만큼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결국 자존심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졌을까? 돈 없는 노인의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굴레가 입을 막고 자존심이라는 족쇄가 손을 묶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움을 거절하며 더 외롭고 더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경호 씨는 주말마다 동네 복지관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선 노인들 사이에 섞여 서 있지만 그는 늘 모자를 눌러쓰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소에 들어가 쟁반을 받아들면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놓였습니다. 그마저도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든든한 식사였지만 체면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만 감사합니다를 내뱉었습니다. 식당 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지만 장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이들과 말만 섞어도 누군가 소문을 낼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 양반 요즘 복지관 밥 먹으러 다니더라. 그 한마디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상상을 하며 그는 오로지 밥만 허겁지겁 먹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을 나설 때 양심 한쪽이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공짜 밥줄에 서게 될 줄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슈퍼 앞을 지나며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굶었습니다. 낮에 먹은 밥이 남들 눈에 비친 굴욕처럼 느껴져 도무지 다시 숟가락을 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노인의 끼니는 배고픔보다 체면이 더 큰 적이었습니다. 허기를 채워도 마음은 공허했고 몸을 버티게 하는 국 한 그릇조차 자존심을 짓밟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가 내민 최소한의 손길을 잡으면서도 그는 늘 그림자처럼 숨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것이 돈 없는 노인이 짊어지는 또 다른 굴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장경호 씨는 전등을 켜지 않은 채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이웃집 불빛이 새어나와 따뜻해 보였지만 그의 집은 마치 버려진 집처럼 캄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굽혀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이 흘러 지금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고독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은 매달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며 결국 그는 스스로를 점점 투명한 존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잊혀지고 가족에게조차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숨죽여 살아가는 나날들. 그 안에서 그는 늘 자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느 날은 이웃의 장례식장에 들렀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휩싸였습니다. 저분은 얼마나 받으며 버텼을까? 마지막까지 돈 때문에 힘들었을까? 죽음 앞에서도 떠오르는 것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 없는 노후는 그만큼 잔인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조차 인간의 존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주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손주의 웃음소리, 딸이 건네주는 반찬통, 이웃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 작은 존재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달력에 손주의 생일을 표시하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할아버지다. 돈 없는 노후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속에서도 아주 작은 끈, 한 줌의 관계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결국 끝내 남는 것은 재산도 집도 아닌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절대 돈 안 쓸 거야. 아껴야 오래 버틸 수 있지. 그렇게 말하던 한 남자에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평생 모으기만 했지 언제 제대로 써봤어? 이젠 좀 즐기자.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돈보다 귀한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평생 쥐고만 있던 돈이 정작 자신을 위해선 쓰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내 손으로 나를 위해 쓰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둘째, 돈을 써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친구와 밥 한 끼,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아껴만 두면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써야만 웃음과 추억으로 변합니다. 셋째, 돈을 쓰는 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병원비를 아까워 참는 순간 삶은 고통이 되고 반대로 치료를 받으며 안심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은퇴 후 한 달 노인부부 2인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더 이상 쥐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미래의 두려움에 대비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이 쓰일 때 비로소 돈은 진짜 힘을 발휘하고 노년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은 남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손으로 내가 행복할 때 써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남은 인생의 승부는 얼마나 아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는가로 갈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돈을 쓰는 게 진짜 행복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건강할 때 쓰는 돈만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8세 김정숙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습니다. 외식은 사치라며 평생 손수집밥만 챙겼고 여행은 돈 낭비라고 생각해 TV 속 풍경으로만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미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허리가 점점 굽어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척추협착증이라며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대에 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평생 모은 돈 다 병원비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 쓰는 돈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으로 바뀝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마음을 후벼파고 치료비 때문에 통장이 줄어드는 속도는 세상의 어떤 사치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 쓰는 돈은 전혀 다릅니다. 가까운 바닷가로 떠나는 하루 여행,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는 외식, 친구와 웃으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이 돈을 행복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늙어서 돈을 아낀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쓰러지고 난 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은 결국 자식들 손에 들어가거나 병원과 약국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할 때 내가 직접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지금, 내 몸이 움직일 때만 비로소 나를 위해 일해줍니다.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합니다. 그때 먹고 싶을 때 먹었어야 했는데, 그 여행 갔어야 했는데, 그 옷 한 벌 입어볼걸. 하지만 이미 몸은 망가져 있고 입맛은 사라졌으며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반대로 제때 돈을 써본 사람은 다릅니다. 사진첩 속 웃는 얼굴, 입안에 남아있는 맛의 기억, 친구와 나눈 대화가 남습니다. 그 기억들은 죽는 날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60세 이후에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남기려는 허울 좋은 의무감은 버려야 합니다. 자식은 각자 인생이 있고 부모의 돈보다 본인 삶이 바쁩니다. 결국 내 손에 있는 돈을 내가 쓸 때만 진짜 내 돈이 됩니다.
건강할 때 돈을 써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숫자로만 쌓아둔 돈은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웃음을 만들고 추억을 남기고 삶을 빛나게 하는 건 오직 건강할 때 쓴 돈입니다. 늙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돈을 쓰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모으기만 한 사람은 병원 영수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집니다. 결국 늙어 행복의 열쇠는 아껴둔 돈이 아니라 제때 쓴 돈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에 살던 76세 윤정태 씨는 평생을 악착같이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들 놀러갈 때 공장에서 야근했고 친구들 모임에도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돈 아깝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아파트 2채와 예금 수억 원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의 손을 잡고 그가 남긴 말은 잔혹했습니다. 돈은 많이 남겼는데 나는 제대로 살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삶을 곱씹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관 속의 돈은 못 가져가잖아. 뭐하러 그렇게 살았을까? 돈은 살아있는 동안만 의미가 있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평생 움켜쥔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손에 넘어가고 세금으로 빠져나가며 결국은 당신의 삶과 무관한 종이 조각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쓰는 돈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와 웃으며 밥을 사는 순간,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을 떠나는 순간, 손주에게 작은 장난감을 사주며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돈은 추억으로 바뀌어 영원히 남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면 돈은 남아도 당신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쓰지 않으면 그 돈은 당신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잔혹합니다. 서울에 살던 80세 여성은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로 자식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형제가 등을 돌리며 서로의 목을 조르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모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죽은 뒤 남긴 돈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와 갈등만 남겼습니다. 그 돈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즐기고 썼더라면 가족에게도 추억과 따뜻한 기억이 남았을 것입니다. 돈은 관 속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남겨두면 다툼이 되고 흩어지고 때로는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쓰면 웃음과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가고 싶었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취미. 아끼다 결국 병실에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그 돈을 꺼내 쓰십시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관짝 속에 들어갈 때 당신은 빈손으로 떠납니다. 돈을 쌓아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지금 그 돈을 쓰며 웃을 때만 진짜 당신의 것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쓰며 웃는 선택으로 빛나야 합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둔 돈은 물가에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3세 이순자 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라 생각했고 외식은 늘 김밥 한 줄이나 국밥 한 그릇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은행 통장을 채우는 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과거 5만 원이면 한가득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장바구니 몇 개 담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순자 씨는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세월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네. 평생 움켜쥔 돈이 물가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물가는 기어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매일 오르는 기름값, 밥값, 약값. 예전엔 1만 원이면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2만 원, 3만 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애써 모아둔 돈은 그저 숫자일 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증발해 버립니다. 은행에 넣어둔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자는 턱없이 낮고 물가는 거침없이 오릅니다. 결국 당신이 아낀다고 지켜온 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20년 전 두 사람은 이제 걱정 없다며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당시엔 그 돈이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비와 생활비에 잠식당해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던 돈인데 지금은 몇 달치 약값에도 모자라네. 평생 모은 돈이 물가 앞에선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물가가 삼켜버리기 전에 그 돈으로 추억을 사야 하고 웃음을 사야 합니다. 손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는 것, 배우자와 함께 좋은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웃는 것, 친구와 기차를 타고 가까운 바다를 보는 것.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돈이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노년은 지루한 기다림으로 늘어집니다. 숫자는 불어나도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돈을 쓰면 하루가 다르게 짧고 행복해집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 쌓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국 물가에 갉아먹히는 돈을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지금 꺼내어 웃음을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물가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결국 당신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돈은 추억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변합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게 답입니다. 물가가 당신의 돈을 삼켜버리기 전에 웃음과 행복으로 바꾸십시오. 그것만이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빛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쓰며 웃어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장인호 씨는 평생을 아끼는 게 장수하는 길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본인 옷은 늘 헌옷, 외식은 늘 싸구려 백반이 전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통장은 점점 불어났지만 본인의 삶은 텅 비어갔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죽였고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웃는 게 약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후에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웃어야 오래 사는 거더군요. 그런데 난 평생 웃을 시간을 돈과 바꿔버렸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약이 아니라 웃음입니다. 그리고 웃음은 돈을 써야 생깁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배꼽 빠지게 웃는 시간,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며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부인과 바닷가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 이런 기억이 바로 돈이 행복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돈만 아끼며 사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통장은 두둑하지만 웃을 일 없는 살, 그것이야말로 서서히 죽어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돈을 쓰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북 군산의 69세 이정자 씨는 연금 일부를 모아 매달 소소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친구와 함께 근교산을 오르기도 하고 혼자서 바닷가에 가서 라면을 먹으며 풍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괜히 돈 낭비한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생기가 넘쳤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 혈당 모두 안정적이었고 의사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난 웃으면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껴서 버틴다고 해서 인생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웃지 않고 움츠린 삶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리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돈은 그 웃음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금 쓰는 돈 한 푼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혹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고 돈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사라지거나 남 좋은 일에 쓰일 뿐입니다. 당신이 쓰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웃음을 만들 때 그 순간만이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아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며 웃을 때 남은 삶은 빛나고 길어집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때 먹어둘 걸, 가볼 걸 후회하며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웃으며 살아갈 것인가는 오직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돈을 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3세 박정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동네에서 구두쇠로 불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술자리 한 번, 외식 한 번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켰고 결혼할 때도 든든히 지원해 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며 고마워했지만 정작 박 씨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린 뒤였습니다. 그 많던 고마움의 말은 사라지고 전화 한 통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남은 건 쓸 줄 몰라 무겁게만 느껴지는 통장. 잔고와 밥상 앞에서 혼자 국만 떠먹는 쓸쓸한 노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돈을 쓸 줄 모르면 결국 존중도 잃습니다. 박 씨의 이웃인 김동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절을 살았지만 김 씨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늘 자신을 챙겼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사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가끔은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어른이라고 불렀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에 세웠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쓸 줄 아는 건 진짜 어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 한 봉투 건네며 웃음을 보는 순간, 친구들과 저녁을 나누며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순간, 이 모든 게 돈이 주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반대로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짐이 되고 주변에서도 외면당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쓰실까? 하는 뒷말은 결국 존경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존재의 증명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위해 순간순간 필요한 곳에 쓰는 그 행동이야말로 진짜 어른으로서의 자격입니다. 아끼기만 하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통장 잔고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오히려 남겨진 자식들 사이에서 다툼에 불씨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자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돈을 모으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존중을 지키는 길이고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0세 이후엔 돈을 쓰는 순간에만 당신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남은 인생, 움켜진 숫자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웃음과 존경을 남길 것인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0세 이후엔 돈 쓰는 게 최고인 이유는 자식에게 물려주면 다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던 78세 김용태 씨는 평생을 허리 휘도록 일하며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노후에도 검소하다 못해 초라하게 살면서 병원 진료도 미루고 친구 모임도 끊으며 내가 죽으면 애들이 편히 살겠지라고 위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장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상속받을 아파트와 현금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심지어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갈갈이 찢어놓은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산 사람들은 지옥이 됐다. 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효도와 감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누구는 더 받았네, 누구는 덜 받았네 하며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 남은 가족은 남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이정희 씨는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아들에게는 가게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동생에게 내가 받은 집은 빚이 많고 내가 받은 가게는 돈을 잘 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형제는 왕래를 끊고 부모 제사조차 따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 씨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땐 웃던 자식들이 돈 앞에서는 칼을 들이대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다 쓰고 갔을 것이다. 돈은 물려주면 씨앗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남겨준 돈은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형제를 찢고 가족을 산산조각 냅니다. 부모가 죽은 뒤 상속 문제로 평생의 정이 끊어지고 피가 섞인 형제가 법정에서 원수처럼 싸우는 일이 현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진실입니다. 반대로 살아있을 때 돈을 쓰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직접 밥을 사주고 여행을 함께 가고 선물도 하고 작은 즐거움을 나누며 돈을 쓴 부모는 떠난 뒤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함께 해주셨다는 추억이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결국 부모가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웃음과 기억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효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툼과 원망만 남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쓸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행복합니다. 죽은 뒤 자식의 전쟁터가 될 재산으로 남기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쓰며 웃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마지막 선택이고 노년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막상 늙고 병들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뿐입니다. 자식은 바쁘다며 전화를 피하고 친구는 사정 있다며 멀어지며 결국 남는 건 텅 빈 방과 울리지 않는 전화기뿐입니다. 돈도 체면도 인맥도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당신을 살려내는 건 자식의 친구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준비한 단단한 무기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6가지는 노년에 살아남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인생의 마지막 무너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첫 번째는 연락하면 달려와줄 든든한 이웃사촌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위기에는 모습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홀로 사는 김순덕 씨는 새벽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 속에 휴대폰을 붙잡았지만 자식은 해외에 있고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옆집에 사는 박여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5분 만에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119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함께 달려간 덕분에 김 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가 발견이 늦었으면 평생 거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김 씨는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진짜 위기의 순간 나를 살린 건 바로 옆집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노인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뒤에 아무도 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혼자 쓰러져 있는데도 찾아와 줄 이가 없는 순간 그 공포는 지옥보다 더 잔혹합니다. 반대로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줄 이웃사촌이 있다면 삶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한 명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지켜지고 인간다운 존엄은 유지됩니다. 수십 명의 인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년을 버티게 하는 건 단 한 명의 즉각적인 손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던 때 뜻밖의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한 건 가족도 정치 동료도 아닌 곁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웃이 피투성이가 된 간디를 집으로 데려가 간호했고 며칠 동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훗날 간디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의 이상이나 명성이 아니라 내 곁에서 손을 내밀어준 무명의 이웃 덕분이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는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줄 단 한 사람이 있는가? 노년은 화려한 인간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든든합니다. 평소 작은 인사, 반찬 한 접시 나눔, 짧은 대화가 쌓이면 그것이 위기의 순간 생명을 살리는 구명줄이 됩니다. 그 관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전화를 받고 달려올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김순덕 씨의 사례처럼 위기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자식은 멀리 있고 친구는 바쁘고 돈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옆집의 박여정 씨 같은 이웃은 단 5분 만에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믿을 건 자식, 친구도 말뿐인 위로도 아닙니다. 연락하면 달려와 줄 든든한 이웃사촌, 그 한 명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살려줄 진짜 힘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응급자금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영자 씨는 74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병원에서 요구한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번 달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 수술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는 무너지고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김 씨는 퇴원 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다. 이 끔찍한 경험은 노년의 안전망이란 결국 내 손에 쥔 응급자금뿐임을 보여줍니다. 노인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가득합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나 사고 앞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수술비 앞에서 돈이 없다는 건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그 순간에는 구원의 손길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병실에 누워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비참해야 하나라고 자책하는 노인의 모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내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응급자금이라도 준비되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즉시 생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미리 대비된 돈이 있다면 불안에 떨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엄의 차이입니다. 준비한 자는 위기를 넘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행도 갑작스럽다. 노년에 응급자금이 없다는 것은 곧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비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넘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김영자 씨가 처절하게 경험했듯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응급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치료비 걱정 대신 생존에 집중할 수 있고 남 앞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낼 필요도 이웃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노년의 응급자금은 사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최소 500만 원,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노년은 비굴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친구도 말뿐인 위로도 화려한 인맥도 결국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주는 건 오직 응급자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에 믿어야 할 최후의 무기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세 번째는 건강한 치아로 음식 씹는 즐거움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윤복자 씨는 72세의 치아가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죽과 미움으로 버텼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병원 진단에서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어도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만 떠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고기 안 드셔요? 라고 묻는 순간 윤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씹지 못하는 치아 때문에 느낀 수치심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외출을 꺼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건 음식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노년의 치아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씹는 기능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욕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영양이 부족하면 몸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고기와 채소를 못 씹으니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근육은 줄어들고 장기는 약해지며 면역력은 무너집니다. 결국 병이 병을 부르고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다 비참하게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식사의 도구가 아니라 노년 건강의 뿌리입니다. 특히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적인 타격도 큽니다. 모임에서 음식을 거부하며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속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씹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외로움과 소외감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친구들과 외식을 가도 본인은 물만 마시거나 죽을 시켜야 하고 그때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치아는 단순한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문지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은 밥의 문이고 치아는 건강의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눈앞에 두어도 치아가 약하면 그 문은 닫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문이 무너지면 성 전체가 함락되듯 치아 하나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노년의 치아 건강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딱딱한 음식으로 무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한 저작 운동을 통해 치아와 잇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치아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필요한 치료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든 틀니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 상실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작은 충치 하나가 결국 모든 치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윤복자 씨는 결국 늦게나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치료 후 처음으로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사는 맛이구나. 그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도 자식도 친구도 내 입속에서 씹는 그 순간의 기쁨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치아가 살아있어야 삶이 살아난다는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4번째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각종 연금입니다. 노년에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친구는 입으로만 걱정 말아라고 말하며 정작 돈 한 푼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영남 씨는 60대 중반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학비와 결혼 자금을 퍼주느라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없었고 통장 잔액은 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밀려드는 전기요금과 관리비 고지서를 붙잡고 한숨만 쉬었고 결국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번 빌린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하던 친구도 가까웠던 친척도 돈 이야기가 나오자 냉혹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삶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추락했고 최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한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무너집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값싼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전기세를 감당 못해 여름엔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겨울엔 담요의 의지에 떨며 잠들어야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고통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친구도 위로의 말도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오직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만이 삶을 굴러가게 하는 숨구멍이 됩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그 고정 수입은 노인에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작은 병에도 제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무엇보다 연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불안과 공포가 정신을 갉아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은 바로 이 사자성어의 실제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늙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비 없는 사람은 작은 사건 하나에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노년의 두려움을 막아내는 성벽이자 방패인 것입니다. 최영남 씨는 뒤늦게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면서 매달 3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만 원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약값을 마련하고 간신히 밥상 위에 훅 한 그릇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연금이 있어야 노후가 산다. 사람 믿지 말고 꼭 연금 준비해라.
노년에 믿을 건 자식의 친구도 말뿐인 위로도 아닙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만이 내 삶을 버티게 하고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줍니다. 준비한 사람은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매달 끊임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5번째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분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들은 각자 가정에 매달려 바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 하루가 끝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아 무거워졌고 정신은 날마다 우울에 잠식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본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라하게 구겨진 얼굴, 굳어버린 어깨,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무기력한 표정.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누구도 내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사람으로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혼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없다면 인생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텅 빈 집 안에서 고요와 침묵이 쌓이고 결국 그 고요가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대화할 주제가 사라지고 몸은 더 굳어갑니다. 우울증, 치매, 무기력증이 연쇄적으로 찾아와 삶을 앗아갑니다. 취미 없는 노년은 생명을 느리게 갉아먹는 지옥입니다. 반대로 취미 하나만 있어도 삶은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뜨개질 하나, 그림 한 장, 음악 한 곡이 고독을 삼켜버립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하루가 살아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선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TV 앞에서 술 한 잔에 의존하다 비참하게 노후를 맞이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는 80대가 넘어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졌을 때도 그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나이에 그림을 왜 계속 그리세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그의 취미였던 그림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취미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살려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정분 씨도 뒤늦게 취미를 찾으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수채화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붓을 들던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종이에 물감을 번지게 하며 내가 뭔가를 만든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2달 뒤 그녀는 스스로 그림을 완성해 벽에 걸어두었고 손주가 놀러와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라고 묻는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취미는 그렇게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다는 건 내 영혼을 버려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친구도 돈도 말뿐인 위로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에 믿어야 할 최후의 무기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당장 붓을 잡든 바늘을 잡든 발걸음을 옮기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그저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자식, 친구 믿지 마세요. 노년에 믿어야 할 6번째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인숙 씨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돈이 아까워 치료를 미루다 다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크게 넘어지고 나서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손주 보러 가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힘으로 가기 어려워지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 구실 못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아있던 돈도 곁에 있던 가족도 위로하던 친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유와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건 바로 걷지 못하는 다리였습니다. 다리를 잃는 순간 삶은 갇힌 감옥이 됩니다. 방 앞 몇 걸음이 하루의 전부가 되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렇게 자유롭게 걷던 때가 있었지라는 한숨만 남습니다. 걷는 힘이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붕괴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혈액순환은 막히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우울에 잠식됩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이 순간엔 소용없습니다. 내 두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만 노년의 삶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발걸음이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또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은 인간 최고의 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명언은 다리의 힘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임을 일깨워줍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을 누빌 수 있고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시선에 눌리고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결국 다리의 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리의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매일 일정 시간을 걷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지켜 넘어짐을 막습니다. 물병이나 작은 아령을 들고 다리와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하체 지구력이 향상됩니다. 까치발을 드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정인숙 씨의 삶은 걷는 힘을 잃은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포기하면서 인간관계도 끊어졌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며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늦게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복지관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집안에서도 의자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계단 한 층을 스스로 오를 수 있게 되었고 그날은 마치 세상을 다시 얻은 듯 울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니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든다. 노년엔 내 다리를 챙기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